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유족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유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용의자라고 지목이 되고 재판대까지 올라갑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은 무죄. 그럼 당연히 보편타당하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 사라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가는 종결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법의 심판대에서 해결했다고 얘기한 이 종결된 사건을 종결이라는 부분이 아닌 다른 쪽, 가능성이라는 말로 해서 이야기를 키워드별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14년 전 발생한 이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14년 전 사건이라 저희가 지금 위치도 지역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공간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상상을 해보시고 그 상상에 대한 이야기에 현실적인 장소를 로드뷰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소와 얼만큼 일치하는지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건의 발생 키워드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1월 23일, 매우 추웠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한 원룸 건물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원룸 건물은 3층짜리 구성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1층은 계단만 있고 옆에 주차 공간이 뚫려 있는, 약간 올라와 있는 공식인 거죠. 3층짜리 원룸 건물이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2차선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모호한데 1차선의 도로 중에 한쪽은 길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존재하고 차들이 왕복으로 지나가지만 예를 들면 한쪽 차가 비켜줘야 지나갈 수 있는, 아마 이런 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길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은편에는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이 상가 건물들은 술집을 하는 건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는 일반적 가게들, 주로 일찍 닫는 곳이었던 거죠. 새벽 4시라면 거의 모든 문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길에 그 주변을 봤을 때 집이라고 보이는 원룸 건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그 원룸 건물 앞에 차가 한 대가 섰고 여성이 심하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음이 잘 안 됐던 그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2층 남자 박 씨는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어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시간까지 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이러는 거야? 새벽 4시였던 거죠. 한 여성이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서 같이 쭈그려 앉아서 한 여성이 계속 달래는 모습, 그리고 옆에는 한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울고 있는 여성이 굉장히 낯이 익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차가 거기에 서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원룸 건물 박 씨 맞은편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즉 이웃이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 이후 집 밖에서 한참 울던 그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쯤 계속 쿵쿵쿵쿵 거리면서 올라오는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즉 계단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새벽 4시 반경이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고 인사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인사하는 소리가 나 이제 간다, 그 지인들이었겠죠. 지인들이 나가는 소리까지 전부 다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럼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남자 1명, 여자 2명, 그리고 데려다 주고 남자 1명, 여자 1명이 집에 가는 구조,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지금 이 사항은 지인들도 똑같이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그리고 실종자와 같이 있던 언니, 그 같이 살던 언니였는데 친언니는 아니고요.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밑에서 이야기를 원래 나눴다.
차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계속 울어가지고 술도 굉장히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은 집에 데려다 주려고 설득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집에 올려다 줄 때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좀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집안에 남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즉 그 집에 귀가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죠. 누군지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그 남자는 2주 전부터 함께 동거를 시작한, 즉 연인 관계죠. 남성 김 씨였습니다. 그 모습이 왜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냐면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등 돌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해서 같이 갔던 이제 지인들은 그대로 두고 바로 나온 겁니다. 간다라고 얘기하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날 이후 이 집에 들어갔던 이분은 아르바이트 가게에도 출근 안 하고 연락을 하는 모든 전화에도 답장이 없으며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꺼진 최종 위치도 자신의 집입니다. 뭔가 좀 불길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지인은 그 원룸을 찾아갔는데 느낌이 매우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집이 매우 깨끗하고 사람만 없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이불도 그대로 다 덮어져 있는 상황. 누가 잠깐 있다가 준비하고 나갔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해서 실종 신고를 바로 합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진료 기록, 금융 내역 기록, 즉 이걸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생활 반응 신호를 확인해 봤는데 그날입니다. 그 일요일을 기점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선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 즉 실종, 가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들도 당시에 느낌이 이상했던 건 그 집이었던 겁니다. 아니 가출을 했고 뭐 했으면 짐을 싸서 나갔을 텐데 사라진 것도 거의 없고 유일하게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건 그날 지인들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입었던 옷, 가방, 그 행적, 그 내역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남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 집에 있었던 동거남 김 씨였죠. 김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저 그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고 11시, 아침 11시 12분까지 술에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본 적도 없고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토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는 치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도 없고 집에 안 들어와서 이제 얘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짐을 챙긴 뒤 그날 오후 4시에 본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 있던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23세, 이름 정나리 씨입니다. 그녀의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키는 170에 몸무게는 50kg, 키가 꽤 큰 상황이었죠. 마른 체구의 긴 머리였으며 당시 회색 반팔 목티, 그리고 검정색 모자가 달린 반코트, 검정색 검정 치마와 검정색 스타킹, 검정 하의를 신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일단 이 상황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을 분석해보면 겹치는 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똑같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끼리 입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진실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밖에서 울었다는 것도 진실이고 울은 이유에 대한 것도 지인의 이야기대로면 그런 내용인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투정이 아니라 평상시와 다르게 울면서 자꾸 그랬다라는 걸 보면 집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니 첫 번째 포인트로는 집을 왜 가기 싫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마다, 여러분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고 계시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남자랑 뭐 있었네.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들어갔다 그냥 나왔나?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접점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지인들의 접점, 이젠 지인과 남성의 접점입니다. 분명 남성이 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남성과 이야기, 그 남성이 그 안에 있었고 동거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진술까지 들었죠. 근데 확실하게 중요한 건
정나래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어야만 하는 사람은 원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자서 당시에 울었던 사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만취해 구토했던 사람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물론 되게 많이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기억을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김 씨의 진술들 때문인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11시까지 잤다. 들어온 줄도 몰랐다. 일어났더니 토해서 치웠다. 근데 이 진술에서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토해서 치웠다. 화가 났다. 난 얘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나왔다. 근데 집을 왜 청소했을까요? 청소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청소했다라고 주장한 게 김 씨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자신의 어떤 이성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라는 마음에 자신의 짐을 챙기고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안 내부를 완벽하게 깨끗이 청소하고 나갔다라는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찌 되었든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갖는 궁금점들 진술을 던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목격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음 목격자는 그 건물에 있던 박씨, 건물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인,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지인과 김씨의 연결고리 하나, 이제는 지인들을 제외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김씨 혹은 김씨가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의 연결관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갔던 쿵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난 뒤에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웃들은 또다시 잠에 살짝 들 뻔합니다. 그게 한 4시 반경이었는데 또다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이 라는 욕설과 함께 싸우고 뭔가 뺨을 때리는 소리들, 그리고 무언가 잡아서 박히는 소리, 즉 쿵쿵 벽을 치는 소리,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했기 때문에 새벽 5시경에는 이런 소리가 주변에 잘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소리를 한 집만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집, 이 원룸 자체가 방음이 잘 안 돼서 그 층에 있는 모든 집뿐만 아닌 위층 집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따 판결문을 읽어드릴 건데 판결문 진술에는 정확하게 몇 호 다 확인됩니다. 그들의 진술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이에 좀 싸움이 있나 보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에 다들 비슷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하는지는 모르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서 싸우는데? 라는 소리는 들리지만 좀 심각한데? 때리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만 몇 톤지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귀가 밝아도 옆집이네, 윗집이네, 여기네, 몇 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 5시에 남의 집을 깨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만 하고 지나가지요. 자, 그런데 함께 동업을 했고 그날 데려다 줬던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거남 김씨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동거남 김씨가 집착이 매우 심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남자랑 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가끔 오면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싸워서 맞은 것, 이런 것이었죠. 물론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김씨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 있던 정나래 씨한테는 원래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의 마지막 무렵에 김씨를 만났고 일종의 그 연결, 만나는 고리가 좀 겹쳤지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김씨와 만났던 상황이라 김씨도 자신이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이 상황을 보고 의심을 하고 집착도 많이 하고 그게 폭력성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다라는 이야기의 진술이 나왔던 거죠. 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사람, 범행 동기도 명확하다. 피해자는 두려워했고 거기서 가해했던 남자가 그동안 폭력성도 있었고 그 남자가 집에 마지막에 있었다. 그 남자가 용의자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용의자 선상에 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생존 신호 자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빚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매우 쉬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재판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1심 재판이 기소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발적인 상해치사로 확인된다. 즉 살인, 사람을 죽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 증거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재판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은 상해치사만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했는데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즉 상해치사 및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단정할 수 없다. 무죄. 그리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떨어지며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사라지는 이유.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면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뭐 가출, 아니면 사람들과 연락이 싫어서 아예 속세와 연을 끊겠다.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무언가 어디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가 사고 혹은 실족을 당해서 사라지는 경우,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사라지는 경우,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가능성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혹은 고의든 타의든 뭐 어떤 경우든 연락과 생존 신호가 끊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법이 판단했을 때 이 증거는 굉장히 넓은 상황인 겁니다. 자, 법의 중심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여기 있는 정나리 씨가 자발적으로 나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집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 안까지는 알겠는데 집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자기 혼자 나갔으면 어쩔 거냐. 즉,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 이후에 실종된 걸 수도 있으니까 김 씨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거죠. 물론 납득은 합니다. 뭐 이성적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상식선,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의 증거물들과 집 자체에 있는 증거물까지 함께 정리를 해서 상황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어느 얘기가 맞아떨어질지 말이죠. 일단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의 행적인데 당시가 1월 22일에서 1월 23일 넘어가는 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당시 김 씨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벽 2시 정도까지 있었는데 친구들의 진술로는 당시에 정나리 씨에게 전화를 2번 했고 전화가 잘 안 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오고 술 자꾸 먹는다. 술을 그냥 혼자 먹겠냐, 친구랑 먹겠냐?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먹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2시 40분경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즉 2시 40분에 집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4시 반경에 정나리 씨가 들어온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먼저 들어와 있던 것도 이제 일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날 좀 이상한 상황이 하나 발생됩니다. 4시경에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오후 6시경에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드라이브 가자라고 얘기하고 팔공산이라는 곳에 가서 차로 드라이브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경찰 쪽에서 봤을 때는 의심의 장소인 거죠. 뜬금없이 산을 왜 가? 갔던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며 김씨 친구인 이씨를 그때부터 같은 용의선상에 올리고 시신 유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집중 수사를 했는데 어떠한 자료와 증거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 날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공산에 드라이브를 갑자기 가자고 한 것도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새벽 6시나 7시쯤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드라이브 가자고요. 근데 이거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진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에게 새벽 6시, 7시쯤 전화가 왔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혼선이 오시면 안 되는데 누구의 편도 들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김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기는 11시까지 잤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이 씨의 진술이 하나 더 이상합니다. 뭐냐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왔던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예요. 다른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던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핸드폰은 한 대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대는 누구 거지?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화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진실일까 아닐까에 대한 문제지요. 즉, 친구에 대한 이야기, 친구가 새벽 6시에 왔다라는 진술에 대한 그 이야기가 혼선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안 쓰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면 김 씨의 수사가 들어갔을 그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됐을 2005년 당시를 떠납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에 있다 2010년에 들어와서 2010년에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재판을 3번 받고 2013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 5년 사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해서 들어왔지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사건 쪽, 즉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분들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휴대전화의 핸드폰 내역서는 한 가지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전화는 안 나옵니다. 즉, 자신이 전화한 기록만 확인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기록 확인 안 됩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걸 찾으려면 그 수신된 전화번호의 발신자를 찾아서 그 핸드폰의 발신 내역을 체크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예를 들면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문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그 번호를 받고 제가 이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통화를 나눕니다. 나중에 이게 사건이 발생됐고 나중에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다는 가정하에 제 핸드폰 내역을 확인해보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라는 이야기에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라는 말밖에 팩트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즉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라는 그 전화번호를 제가 지웠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했거나 해서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이걸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친구가 새벽 6시, 7시 갑자기 전화 와서 팔공산 가자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 번호도 모르고 그 핸드폰 김씨 것도 아닌데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조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흔적이 안 남는 문제라 친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803이라는 공간이 분명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집이 잘 정돈된 상태였고 집 자체가 뭔가 사람이 있다가 나갔다라는 생존적인 느낌이 아무것도 없고 세면대, 변기, 배수 모두 청소되어 있는 상태. 왜냐면 청소를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특별히 뒤지거나 챙긴 이불 같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 법정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기록 40에서 42페이지, 증거기록 136에서 142페이지, 증거기록 424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사이에 나온 내용인데 욕실 배수구 뚜껑에서 채취한 것, 증거 제11호로 제출됐는데 거기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무슨 소리냐면 김 씨의 DNA는 나왔는데 정나리 씨의 DNA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청소를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청소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이 집 욕실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집의 주인인 정씨 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거기서 김씨 것만 나왔을까라는 이상한, 집안에 락스통이 존재했는데 혹시 락스를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런 법정에서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증거 기록입니다. 자, 뭔가 다툼 소리도 있고 구토 소리도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1월 23일 이 사건 당일은 팬티까지 다 벗고 잤으며, 법정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술에 취해도 팬티까지 벗고 자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일어나 보니 화장실에 토한 흔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구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구토한 것으로 생각이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화장실 토한 흔적 없고 피해 흔적도 확인이 안 됩니다. 즉 루미놀 반응에서도 검사가 깨끗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이 청소한 것도 인정했죠. 근데 피해 혈흔 흔적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일부분입니다. 방문 유리. 자, 판결문입니다. 방문 유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안방 침대 이불 위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혈흔은 그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정도의 극히 소량이었고, 피고인, 즉 김씨죠. 피고인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혈흔, 그러니까 둘의 혈흔이 다 확인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어려운 극히 소량이었다. 증거기록 426, 427, 430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계속 찌음으로써 피가 났고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보기엔 혈액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1심 재판부가 상해치사, 치사 혐의를 적용시켜 폭행치사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혈액이 있었다는 건 폭행은 인정된다. 다만 살인 및 사체유기를 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해서 징역 7년을 내렸던 건데, 2심에서는 이 정도의 조그마한 혈액 가지고, 그리고 당시 신발에 묻은 건 두 사람의 혈액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내린 겁니다. 자, 일단 상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근데 극히 소량의 혈흔이었다는 거죠. 생활적으로 봤을 때 일상적인 혈흔이 조금씩은 묻을 수도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 싸웠거나 싸워서 묻었던 혈액이거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다량의 혈액은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량의 혈액은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다 하더라도 소각하는 게 아닌 이상 루미놀 반응에 나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소리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혈흔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증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으니 그럼 그 소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당시에 이웃주민 모두가 들었거든요.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집에 직접 가기까지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모두 테스트를 다 해봤지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까지 확인해서 전부 다 해봤는데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인데, 한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을 새벽 5시경부터 피해자 집에서 나는 남자의 욕하는 소리,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무엇인가가 벽에 부딪히는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리 때문에 7시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의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인정하고 치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근데 2심은 이걸 뒤집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판결문입니다.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G 건물, 바로 이 원룸 건물입니다. G 건물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각 호실이나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기는 하였으나 G 건물에 201호, 202호, 205호, 303호,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피해자의 집이 203호입니다. 203호 집 근처의 호수와 윗집을 얘기하는 거죠. 201호, 202호, 205호, 그리고 윗집 303호의 안과 건물 301호, 401호의 밖에서 손을 벽으로 쳤을 때 나는 소리를 봤을 때 203호 안에서 들어보면 어느 곳에서 무슨 원인으로 나는 소리인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다. 근데 이 판결문에 저희가 던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어서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그 소리가 무조건 어느 집이다. 아파트라면 가능하지요. 위에서 쿵쿵거리면 윗집이네.
근데 아랫집에서 난리가 난 소리를 들었을 때 아랫집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어렵습니다. 즉 303호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 총 5개의 각 층마다 동이 집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소리가 방향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게 너무 애매합니다. 아, 이거 203호에서 나는 소리네. 이걸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판부이 판결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소리가 난 건 진실인데 그걸 203호에서 나온 소리인지 무슨 원인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말소리가 들렸고 싸우는 소리에 대한 내용이 각 집마다 공통되다면 증거 채택을 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어디에서 한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인 거죠. 즉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아니 그 싸우고 욕하는 소리가 203호가 아니라 202호 집에서 싸운 걸 수도 있잖아. 각 집마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목격된 사실도 있었고 더불어 귀로 들은 건 전부 청취의 문제였지요.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건 검찰 쪽의 생각. 당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2005년 4월 13일 중국으로 갑자기 출국합니다. 그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당시 그 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하고 응한 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주죠. 2010년 3월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나리 씨의 사체를 못 찾았다. 두 번째, 용의자 김 씨의 자백을 못 받았다. 세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룸에서 정나리 씨를 살해하거나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공소사실과 달리 정나리 씨가 원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김 씨와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 당연히 경우의 수는 열어야죠. 정나리 씨가 당시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집을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점, 그 소리 누가 들었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이, 싸우다가 집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 왜 김 씨는 자기는 계속 잤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거짓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수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 집이 203호,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었는데 이 사실을 숨겨주고자 전부 다 얘기를 그렇게 했다. 그러기에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상황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공통적인 진술. 자기는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았다. 근데 김 씨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전화를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죠? 오후 6시에 803을 같이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진술 자체가 깨진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조건, 김 씨는 이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핸드폰은 도대체 누구 걸까요? 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단순한 논리인 거죠. 더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온전한 채로 유기했다면, 자, 만약에 살해에 이르게 했다. 근데 사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기했다면 사체의 운반이나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어머니 승용차를 모두 감식해봤지만 그 안에 범죄의 사실, 즉 혈흔 반응이 나오지가 않았다. 피해자의 사체를 온전하게 유기하기 어렵자 훼손했다라는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체 훼손의 증거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사체 훼손의 증거는 혈흔이 다량하게 존재하거나 뼈 조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체 조직과 관련된 게 나오거나 CCTV 화면을 봤는데 조그만 가방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 사체로 옮겼다라는 말은 증거가 없습니다. 혈액이 나오지 않아서 살인을 직접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눈에 띄지 않고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키가 170cm였다면 무슨 수로 그걸 옮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사건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그 장소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세워져 있는 1차선 도로기는 하지만 이곳은 차들이 지나갈 때도 서로 어느 정도는 비켜줄 수 있는 공간,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건물인데요. 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지금과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1층에서 내려와서 이쪽 안쪽으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으로 해서 차에 태워서 유기를 하러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을 이동시키는 그 CCTV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살인을 하면 무조건 혈액이 나올까요? 분명 이 안에 혈액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요. 근데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혈액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자체가 혈액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을 조를 수도 있죠. 목을 조르고 사망하게 되면 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들쳐 업고 이동, 누군가가 도와줘서 함께 움직인다면 충분히 유기도 가능한 상황이지요.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조사하지 않고 혈액이 나오지 않았다, 사체 훼손하고 유기한 흔적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나왔다라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까지 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도 웃긴데요. 김씨의 친구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근데 김씨도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진술인데, 김씨가 자기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정나리 씨에게 부재중 전화 8통이 걸려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입증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입증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은 수신 내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발신 내역만 확인되죠. 특히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더더욱 확인이 안 됩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전화를 건 사람 쪽도 확인이 안 됩니다.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전화 기록에 남지가 않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 기록에, 그러니까 정나리 씨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김 씨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양쪽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전화가 부재, 즉 연결되지 않았다여서 서로 기록이 안 남는, 이건 변호사들이면 형사 쪽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005년 당시에 한 게 아니고 5년 뒤에 돌아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난 이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냐면 김 씨도, 김 씨의 친구도. 이걸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나리 씨는 만취했습니다. 몸을 혼자 가누기조차 어려워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부축해서 내려놨고 그 안에서 구토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취해 있는 상태에서 혼자 나섰으면 그런 범죄에 노출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노출됐으면 밖에서 만난 사람은 비면식범입니다. 그러면 그 비면식범이 정나래 씨를 보고 이제 범죄에 대한 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시신을 유기할 필요가 없지요. 자신에 대한 증거가 안 남을 거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제일 궁금한 정나리 씨의 핸드폰 기록입니다. 정나리 씨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기록이 2005년 1월 22일 밤 11시 26분 2초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4초간 통화를 했는데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컴퓨터를 좀 맞춰야겠는데 컴퓨터 좀 맞춰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를 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걸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명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원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기분이 좀 나쁜 사람, 아니면 만약 집에 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했다면 전 남자친구가 있겠죠.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던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12월 달 후반 그리고 1월 초반에 연락을 좀 새벽에 했던 기록이 확인이 돼서 그럼 이때도 혹시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 나갔을 때 연락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상황을 봤을 때 싸움에 대한 목격 소리에 대한 문제도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이상한 거지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성이 올라갔고 만취해 있었고 올라간 상황. 근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났고 소리를 다 들었고 잠잠해졌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모든 집이 듣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김 씨는 못 들었죠. 푹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왔고 6시, 7시경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친구의 진술도 있고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다고 보여지십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 무죄 확정 판결 뒤 김 씨는 국가를 대상으로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겁니다. 물론 기각됐지만 말이죠. 자,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죄의 사건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정나리 씨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더 이상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해야 되고 누가 찾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뒷이야기는 일단 저희 완전 뇌피셜이에요. 일단 오바이트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혈액이 있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계획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살인에 대한 계획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목격자가 있잖아요. 자기를 데려다 줄 때 자기를 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는 보여져요. 만약 김 씨가 범인이라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김 씨가 오바이트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바이트. 근데 그거를 진술을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오바이트라는 표현은 나중에 검사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바이트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오바이트를 할 때는 경우수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주사를 부리거나 하다가 오바이트 한 걸 보고 둘이 뭐 촉발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소리 싸우다가 머리를 부딪히게 되거나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속에 울렁거림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좀 잘못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뇌진탕, 뇌출혈 같은 경우일 수도 있죠. 순간적인 쇼크가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거나 호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오바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함부로 오바이트를 하면 안 돼요. 특히 누워있는 사람이 오바이트 하면 질식해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을 받기 전에 금식하라는 이유가 수술을 받다가 만약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기도가 막히게 되고 잘못하면 그러면 진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정말 자다가 오바이트 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명히 이 사건은 오바이트라고 표현한 부분은 진실일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 씨가 말이죠. 근데 이 소리와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머리를 부딪히고 피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피가 나와서 사망이 됐다면 피의 혈액량이 꽤 나왔을 거고 그 꽤 나온 양은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어요. 이불 빨래를 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당시 저기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뒷얘기를 살려고 형사님이 집에 갔는데 빨래한 이불이 있었다. 좀 눅눅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빨래 그걸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다가 그걸 가지고 루미놀 반응을 했는데 루미놀이 안 나와요. 저는 그걸 왜 빨았다고 저희는 생각하냐면 거기에다 토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5바이트를 냈고 그 5바이트의 흔적을 치우기 위해 빨았다고 보여져요. 그 쓸데없이 빨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 자기가 당장 집을 나갈 건데 뭐하러 그 이불 빨래를 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혈액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 너무 집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범죄 심리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했던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살인에 대한 동기가 그런 쪽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싸우고 평상시처럼 폭행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의식이 없거나 뭐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문제에서 시신을 유기한 쪽으로 선택을 나눈 게 아닐까.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봤을 때 차 안에서 확인이 안 됐다. 당연히 안 되죠. 혈액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차 안에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건 나왔을걸요?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거 나왔다고 처벌은 못 해요. 둘이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차 안에서 김 씨의 차 안에서 정나리 씨의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혈액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옷도 없잖아요. 내가 왜 옷이 없다고 보냐면 토사물이 옷에도 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도 그러니까 오바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없어졌고 빨았단 얘기예요. 그걸 김 씨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프레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이후에 CCTV에서 어디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증거가 없어서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이 이야기였었습니다.